이 시간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남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일부 주들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곳들도 있는데 눈에 띄는 게 결국에는 경합주입니다. 경합주 중에서도 이제 마감되는 곳들이 있어서 사실 뭐 이제 투표 중이니까 돌이켜 보면 대선이 실제로 치러지기 직전의 주말까지도 굉장히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던 두 후보거든요. 이런 공방, 그 유세의 전반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신해 왔는데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년 전 1월 6일 날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자로 바이든이 당선되는 그런 순간인데 미국 의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확정짓는데 그때 그 폭도들이 난입해가지고 의사당에서 엄청난 그 폭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자가 승복하는 그런 게 민주주의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인데 승복이 아니라 완전히 폭력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 당사자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뒤에 다시 후보가 돼서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올해 제일 관심사는 투표에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당선 뒤에 조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사고요. 물론 미국에서 만반의 조치는 해놨지만 그것이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볼 사항입니다. 네.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가 특히 이제 미국이 그 이후로 양 진영이 공화당, 민주당의 완전히 대립 구도가 나라를 두 개로 갈라난 그런 구도인데다가 바이든보다도 더 진보적인 해리스가 후보가 됐고, 그러니까 이 진보 쪽에서는 중도 진보였던 바이든보다 더 진보인 해리스가 후보가 됐고, 트럼프는 중도 우파가 아니라 거의 극우적인 성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이란 말이죠. 거기다 남성과 여성 또 다르죠. 그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완전히 대립이 극한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데다가 처음에는 트럼프 후보가 완전히 바이든 후보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우세하는 상황이었다가 그러다가 해리스가 등장해가지고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자기가 완전히 그냥 내놓고 당선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뒤집어지니까 점점 더 격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말도 더 거칠어지고 이를테면 해리스를 막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무능하다 그러고 굉장히 원색적인 용어로 막 이렇게 활용하고 막 뭐 뇌가 멉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리스는 트럼프를 보고 이제 독재자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이 권위주의적 독재자들이 트럼프에게 아부해서 트럼프를 좋아하고 또 트럼프를 조종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은 어디로 가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적이다. 네.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는 게 상황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달아 가지고 이 지지자들도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따라서 당선자가 나온 뒤에도 과연 물론 트럼프가 이기면 그렇게 큰 걱정이 없는데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4년 전의 일이 과연 재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완전히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백악관 앞에 철조망을 치고 해리스 저택 앞에도 그 경호가 삼엄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당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일단은 투표가 마감되는 지역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영태 기자, 혹시 새롭게 나온 출구조사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디애나, 켄터키, 버몬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켄터키 그리고 인디애나에서 지금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디애나는 지금 선거인단이 11, 그리고 켄터키는 8이고요. 버몬트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우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인단이 셋이기 때문에 좀 작은 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경합주인 조지아, 이제 투표가 끝나고 속보들이 막 오고 있는데요. 현재 개표 상황은 0.1%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트럼프, 해리스 박빙인데 트럼프가
한 50, 한 4% 정도로 약간 좀 유리하지만 0.1%만 투표를 용지를 공개했기 때문에 지금 조지아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합주의 판세가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덧붙일 네. 말씀이 있을까요? 미국 대선이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인데 어떻게 보면은 합리성 부분에서 좀 의아한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힐러리 대통령 후보자가 2016년에 거의 270만 표를 더 얻고도 거의 선거인단 77명 차로 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총원 중에서 그 투표자 중에 과반수를 차지했는데도 당선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큰 차이로 졌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에서의 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 주의 단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한 표라도 각 그 주에서 어느 당이 우세하면 그 당에다가 선거인단을 다 몰표를 줘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모여서 뽑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총 538명인데 그중에 이제 절반이 270명입니다. 270명을 누가 차지하냐가 결정짓는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승자 독식제 때문에 네. 50개 주 중에 43개 주는 이미 다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선거를 하나마나 압도적으로 지지도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43개 주는 거의 그 주의 후보자가 다 있는 거고요. 7개 주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4년마다 하는데 4년마다 이번 4년에는 누굴 뽑고 다음 4년에 누구 뽑고 막 바뀌는 주가 7개인 거예요. 네. 그 7개 중에서도 북부 3개 주를 그 미시간, 위스콘신, 그 펜실바니아 요 3개를 러스트 벨트라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요 3개 주가 항상 그 민주당을 지지해 왔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8년 전에 돌풍을 일으켜서 그 주의 산업이 전부 망해가고 있다. 자동차 산업, 뭐 기계 산업 이런 것들이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주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그 주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민주당이 이겼던 주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4년 전에 다시 찾았어요. 그걸 이제 러스트 벨트라 그러고. 네. 그래서 해리스가 이 러스트 벨트를 그러니까 다시 찾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이겼으니까 바이든처럼 그 3개 주만 이기면 끝납니다, 선거는. 270명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해리스가 226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네. 44명만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 3개 주를 합치면 44명이 딱. 그리고 이제 남부에 선벨트라 그래서 4개 주가 있는데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지금 말씀드렸던 도지아 네. 4개 주가 있는데 거기는 통상 공화당이 항상 이겨왔어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는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큰 차이로 이겼죠.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선거인단이 16명씩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펜실바니아가 19명으로 제일 많아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가 1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관건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대체로 트럼프가 이기리라고 보고요. 조지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지아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펜실바니아는 좀 늦게 개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제 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편 네. 투표를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개표를 해놓고 바로 발표하면 좋은데 오늘이 끝나야 오늘부터 개표를 해요. 그리고 우편 투표라는 게 미국의 우편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못해서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소인이 찍힌 우편이 당도하면 그걸 유효표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도착하는 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개표하고 하는데, 개표도 하나하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중에 아마 당선자 나오긴 사실 힘들 것 같고요. 내일 빠르면 내일. 지난 4년 전에도 4일 뒤에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아마 워낙 이제 미 대선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실제로 영향을 끼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보통은 여론조사를 보면서 가늠을 하는데 워낙 이제 초접전, 초박빙이다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도 했지만 제가 봐도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이 표 차이,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갈리다 보니까 정말 이건 예측을 하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초박빙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믿기가 어려운 게 네. 우리나라보다도 표본이 굉장히 작아요. 얼마나 작게요? 막 1000명씩 아니 100만 명 넘는 주들이 인구에 대부분인데. 비해서 좀 적다라는 말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집합에 비해서 그 표본 조사가 아무리 뭐 랜덤 자기적으로 그냥 막 뽑아가지고 랜덤이라 그러죠 영어로 그냥 뽑아가지고선 하지만 표본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서 빅데이터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표본이 너무 1000명씩 500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주에서 그러니까 그게 조사할 때마다 바뀌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워낙 지금 판세가 막 요동을 치면서 거의 박빙해서 요동을 치니까 그게 알 수가 없는 게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허리케인 와서 좀 바뀌고 허리케인 오니까 그 현 행정부에서 불리하죠. 민주당이 해리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네. 또 엄청나게 파업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막말하면서 또 뒤집히고 그래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여론조사마다 대체로 기간마다 비슷하면 좋은데 기간마다도 다르단 말이에요. 네. 기간마다 달라서 최근에도 뉴욕타임스에 나온 거 보면 4승 2무 1패로 해리스가 유리하다. 그리고 나오고 어저께 나온 거는 더 힐이라는 또 그 여론 매체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 거에 보면 4승 2무 1패로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네. 미국의 뭐 저명한 그 아주 계속 10번 중에 9번 맞힌 그 여론 그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늘 트럼프가 우세하다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한 얘기는 해리스가 확실히 될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된다고는 얘기 못 하고 통계상으로 뭐 10분의 8 정도는 해리스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빅데이터 비교적 뭐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의 전국적으로 조사한 이 7개 경합주를 분석한 빅데이터 분석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한 3% 정도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보름 전부터는 해리스가 우세한 거를 트럼프가 역전을 해서 트럼프가 완전히 압도적인 다수를 했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돈 내고 투기하는 그 매체들이 있어요. 네. 그 매체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다음 이제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굉장히 옹호하는 쪽인데 해리스는 좀 약간 좀 떨떠름하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엄청 올랐어요.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된다는 게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주식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 주식 시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식 시세가 S&P라고 해서 이제 스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굉장히 높으면 여당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집권당이 유리하고 근데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네. 사상 최대예요. 미국은. 한국은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최하예요. 지금 한국 증시가. 근데 미국은 사상 최대예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완전히 그 역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은 여당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그걸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서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해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아주 최근의 뉴스는 해리스가 조금 우세한 걸로 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진짜 정말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표본도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뭐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두 후보 모두 시나리오별로 좀 어떤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도 저희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더욱이 지금 전쟁도 2개나 치러지고 있잖아요.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전쟁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제 개인적인 성향을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네타냐후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가자지구 완전 초토화됐고 하마스의 수장들 다 살해했고 하마스는 지지리 멸면이고 거기다가 뭐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렇게 완전히 우세해서 거의 끝났는데 단지 인질만 석방을 못했어요. 근데 인질을 석방하려면 거꾸로 평화를 해야 인질을 풀어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휴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휴전을 안 해요, 네타냐후가. 근데 네타냐후는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해요. 트럼프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네타냐후는 더 승기를 다짐하면서 전쟁을 네. 계속할 테고 해리스는 남편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뭐 친이 이스라엘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너무나 불평등하게 지금 불공평하게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으로 지금 지원도 해야 되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해리스가 되면은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네타냐후가 힘을 얻어서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아주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우크라이나는 트럼프는 자기가 대선이 되기 전이라도 자기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전쟁을 끝낸다는 건데 그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완전히 질릴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작전이 뭐냐면 전략이 뭐냐면 지금 현 상태에서 종전해라 그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땅을 20%를 뺏겼거든요. 국토의 20%를 뺏겼는데 지금 종전하지 않으면 무기를 더 이상 안 주겠다예요. 끔찍하죠. 젤렌스키로서는 20% 땅을 뺏기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네. 해리스는 바이든을 이어서 계속 무기 대주고 전쟁이 바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 대선 특집 생방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대담을 진행을 하면서 속보 내용이 들어오면 또 중간중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사실은 격전지가 중요하고 펜실베이니아 그 다음에 조지아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가 조지아주가 끝났어요.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가 또 뭐 특징별로 좀 나온 게 있다고 해서요. 이거 서영태 기자가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조지아 격전지죠. 지금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인종, 성병, 나이별로 좀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갈라지는 건 나이 같습니다. 18살에서 29살까지의 유권자들은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60%였고 트럼프는 고작 39%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사실은 2020년에 비해서 트럼프가 4%포인트를 이들로부터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좀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백인에 대해서는 조지아가 좀 백인 인구가 많습니다. 백인 인구가 한 제가 알기로는 70~80% 되는데 좀 백인들은 좀 압도적으로 71%가 트럼프를 조지아에서 지지했습니다. 근데 가장 또 우리 관심사가 백인 여성이었거든요. 맞아요. 또 해리스가 여성 후보이기도 하고 또 각각 이제 생식권에 대해서 또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 재밌게도 조지아주의 백인 여성들은 그래도 트럼프를 좀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해리스를 지지한 조지아주 백인 여성은 31%였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6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여성이 생각보다 트럼프를 좀 지지하네 싶기도 한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2020년에 비해서 조지아주 백인 여성이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포인트가 늘어가지고 이거는 백인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네. 거로서 봤는데 조지아주 한정으로는 트럼프를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지아주는 좀 백인이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백인 표를 많이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현재 개표 아직은 많이 안 열어봤지만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흑인이라던가 뭐 젊은층 그리고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이들은 그래도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경합주 7곳 중에 한 곳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좀 예상하신 결과입니까? 어떠세요? 근데 지금 조사라고 하는 게 출구 조사일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우편 투표나 그 조사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편 투표하고 이미 사전 투표한 게 50% 가까이 되고 50%인데 일단 그 조지아주는 특징이 흑인이 많아요. 30%예요.
그리고 아시아계하고 히스패닉 합치면 48%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52%밖에 안 되는 거죠. 52%밖에 안 되니까 백인 여성들이 그렇게 지금 트럼프의 지지가 많다라는 건 예상했던 바고요. 그렇지만은 이 백인 여성 중에서도 현장 투표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사전 투표율이 과거보다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막판에 신경을 쓴 게 젊은 청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말이 더 거칠어지고 아주 그 원색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게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보고 미친 XX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정말 점잖은 사람은 쓸 수 없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게 마초적인 이미지를 강조해서 젊은이들한테 표를 얻고자 했다는데 젊은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젊은이들 표가 상당히 트럼프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조지아가 한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 공화당을 찍어 오다가 지난번에 바이든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애틀랜타가 이제 그 CNN 본사가 있는 애틀랜타가 이제 조지아 주도인데 그 도시권의 인구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 대도시나 도시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예요. 그리고 농촌이나 시골에서는 트럼프가 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땅 면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트럼프 지지자가 많지만 인구로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서양변, 태평양변은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고 중간에 그 대평원 뭐 이런 로키 산맥 이런 데는 다 트럼프 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다가 잠깐 이제 속보 내용을 소화했는데 좀 다시 돌아와 보면 뭐 세계 곳곳에서 미 대선을 주목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더욱이 주목하는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원장께서 보시기에 뭐 중국도 그렇지만 유럽연합이라든지 지금 어떤 나라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선거를 지켜보고 있을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먼저 유럽부터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상당히 극명하게 해리스를 원하고 있죠. 바이든은 외교관 출신이고 워낙 외교도 뭐 능수능란하게 너무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바이든한테 너무 달라붙어서 그게 걱정일 정도로 바이든은 아주 노회한 외교관이고 유럽하고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토 지도자들하고 다 친분이 있고 그래서 해리스는 바이든 2.0이니까 해리스가 되길 간절히 바라죠. 아예 뭐 미 싱크탱크 그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을 정도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단지 이제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헝가리의 총리는 저 트럼프하고 워낙 친해가지고 그것도 리틀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헝가리 빼놓고는 전 유럽이 다 해리스 지지라고 보고요. 트럼프 때는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내내 유럽의 방위비를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철군하겠다. 나토 탈퇴하겠다. 나토군 사령관이 미군이고 나토의 비용의 50% 이상을 미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한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질리겠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인 요인도 있죠. 경제적인 요인이 유럽하고도 하나도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관세 엄청 매기겠다 그러고 트럼프의 경제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 모든 중국 물품에 60% 관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누가 중국 물품 사겠어요. 근데 아마 미국의 소비자들이 월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중국 물품이 절반이에요. 월마트의 물품의 절반이 중국 물품이에요. 그 50% 매기면 아마 트럼프는 국민들이 아마 집단적으로 항의할 겁니다. 근데 중국은 또 어떤 입장인가 봤더니 해리스든 트럼프든 두 후보 모두 뭐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고. 둘 다 싫죠. 둘 다 싫지만 더 싫은 건 트럼프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는 확실히 60% 관세를 매기는데 해리스는 60% 관세 얘기는 없어요. 물론 최근에 바이든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이든이 관세를 매겼는데 이를테면 전기차 관세를 100%를 매겼어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전기차는 미국에 한 대도 안 판대요. 100% 매겨봐야 별 신경 안 쓰는데. 근데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50% 관세를 매겼어요. 이미 바이든이.
거기다가 트럼프는 60%를 더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를 더 싫어하죠. 그렇지만 중국도 해리스 쪽으로 약간 기울고 둘 다 싫지만 그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전략적 타격을 세워가지고 반도체나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일부 선별해서 관세를 매기는데 트럼프는 그냥 일반적으로 60%다 매겨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좀 친하죠. 굉장히 케미가 맞고 그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러시아에서 미인대회까지 했어요. 미인대회 많이 주최했잖아요. 트럼프가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아마 그때 좀 안 좋은 일을 한 거를 러시아가 다 찍어 넣어가지고 필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잡혔다 러시아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하고 이제 케미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네. 김정은도 간절히 트럼프가 되길 바라죠. 김정은은 지금 핵을 그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완전히 핵 보유하를 기정사실화 만들어 놓고 트럼프가 되면은 협상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이 핵 가져봐야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에요. 대한민국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검사 출신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선악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김정은은 악인이다, 독재자다, 인권 탄압한다 그래서 해리스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하고는 거의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확실하진 않지만 대화 가능성이 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뭐 이런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저희가 예. 또 새롭게 속보 들어온 내용이 예, 있다고 그러시죠. 해서 예, 바로 그러시죠. 이어서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속 어느 후보가 좀 승기를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서 기자? 네, 그 개표 현황 네.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은 지금 트럼프는 인디애나와 켄터키에서 거의 확실하게 승리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해리스는 버몬트에서 지금 확실하게 승리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확정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곳들은 조지아,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그리고 버지니아, 뉴햄프셔 정도겠는데요. 네. 뉴햄프셔는 지금 해리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랑 그리고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지아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네. 버지아가 파란색, 빨간색 자꾸 색깔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해요? 네. 지금 개표가 지금 2.5% 정도 되는데 버지니아가 13개 선거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이게 기존의 경합주가 아니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뭐 붉은 신기루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네, 공화당은 그런 표현이 붉은색을 있었던 뜻하고 사람인데. 푸른색이 이제 민주당인데 네. 그래서 넥타이도 제가 빨간색, 파란색을 안 하고 따로 하고 잘하셨습니다. 왔는데 네. 근데 처음에는 현장 투표하는 것부터 개표를 하니까 현장 투표는 공화당 지지자가 많아요.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개표할 때는 붉은색으로 물들어가요 미국이. 그다음에 사전 투표, 그러다가 우편 투표. 붉은색이 네. 서서히 사라지면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분홍색으로 바뀌다가 그다음에 푸른색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미국의 개표 현황의 일반적인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개표할 때는 일단 공화당이 우세하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 그렇죠. 특히 걸로. 그러니까 네. 조지아를 봐야 돼요. 조지아. 예, 버지니아는 저 민주당 쪽이 우세인데 버지니아가 만약 공화당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심각하죠. 이거는 민주당의 거의 그 아성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가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분담금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뭐 각국에서 미 대선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결과를 바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도 걸려 있을 거고요. 일단은 뭐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분담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후보 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요? 일단 해리스 대통령은 바이든 2.0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연합뉴스 맞습니다. 인터뷰해 가지고서는 한국은 우리의 혈맹이다 그러고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이지만 부통령이 이제 외교도 많이 하지만 주로 그 이민 문제 뭐 이런 걸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계 인도계고 자마이카계고 이렇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외교에는 문외한이에요, 사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검찰총장 했고 그러다가 정계 스카우트 돼가지고 상원의원을 했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처음에는 대선 후보 시절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막 비판했어요. 저 똑똑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 눈에 오히려 띄어가지고 나를 비판해도 똑똑한 사람은 부통령으로 채한다 그래가지고 네. 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바이든은 외교 그 상원의원을 한 20몇 년을 했죠. 그러면서 상원 외교위원장도 하고 완전히 아주 능숙한 외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외교를 따라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케미가 잘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많이 지지해서 따랐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용산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해리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난관이 많아요. 첫 번째 난관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고 네. 방위비 분담금 얼마 전에 지금 체결했잖아요. 5.8%인가를 인상해 줬는데 이게 1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근데 트럼프가 며칠 전에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9배로 늘려야 된다.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9배를 받고 있을 거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시에도 5배를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한 30%인가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당시에 500%를 올려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버텨가지고 그러면 협상하지 마라까지 해가지고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 올려줬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큰 문제. 지금 엊그저께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사실 좀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법제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협상하자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일단은 이게 지금은 누가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우리 네. 정부에서는 지금 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방위분담금. 예, 관련해서. 방위분담금은 제 의견하고 정부 생각은 좀 다른데 그렇겠지만 네. 네. 제 의견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네, 뭐 제 둘 다 의- 말씀해 주시면 제 됩니다. 의견은 사실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은 한미동맹이잖아요,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한국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뭐 과거에는 뭐 양적으로는 북한이 우세하고 질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하다 그랬지만 사실 주한미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만 없으면 우리가 단독으로도 북한을 압도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따라서 한미동맹의 존재의의라고 하는 거는 핵 억지력에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하나 날라오면 서울에 50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한 발만 가지고도. 따라서 김정은이 한 50발 갖고 있고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완전히 미쳐서 서울에다 핵으로 때리면 50만 명이 그냥 즉사예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김정은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핵 억지력이 분명해야 되는데 핵 억지력은 오히려 분명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28,500명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시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28,500명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핵 억지력만 있으면 우리가 우세한데 뭐. 따라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28,5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는 철수해라. 18,000명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대신에 방위비 분담금 오히려 줄이자라고 제가 만약 집권하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제가 청와대에 건의를 했는데 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하고 그런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따라서 지금 900%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900%는 아니고 한 90%는 올려주겠다. 90%도 엄청나게 올려주는 거죠. 2배,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90% 올려줄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네. 핵이 중요해요. 원자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처리하고 농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어서 그걸 못하게 해요, 미국이. 그거라도 좀 풀어달라. 그러든가 아니면 이제 뭐 더 확고하게 확장 억지력을 더 확실히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좀 올려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분담금도 그렇지만 두 후보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해리스 후보가 기고문에서 이제 별세한 모친 언급을 하면서 비유하기를 많은 한국 어머니들의 또 비유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정치인들이 아무런 고려사항 없이 또 발언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막판에 한국계 표심에 좀 지지를 호소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미국한테도 아마 8대 수출국인가 그러고요. 우리한테는 뭐 더 중요하고요. 우리는 지금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수출이 거의 비슷한 그런 아주 압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죠. 근데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우방이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동맹국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더 이렇게 우호적인 표시를 하는 거는 미국의 한인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번에 앤디 김 후보가 지금 출마하는데 지금 하원의원 2번인가 하고 지금 상원의원 출마했는데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역사상 한인 최초의 상원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인들이 정치적으로도 또 하원의원도 3명 내지 4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투표자가 많다는 거죠. 특히 해리스 후보 자신이 어머니가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시아계인 거예요. 근데 아시아계가 지금 경합주에 조지아를 포함해서 저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이 펜실베니아 여기 아시아계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인구별 좀 특성을 봤을 때 인구가 네. 아시아계가 많아요. 따라서 그렇군요. 아시아계가 특히 중국계가 많아요. 그 중국을 너무 비난하면은 중국계 미국인들이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중국계를 비난을 해도 트럼프는 그냥 마구하지만 해리스는 약간 좀 덜하는 게 아시아계를 상당히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렇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그 후보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실수하지 않는 것, 네. 마지막까지 말을 좀 조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두 후보가 본인이라기보다는 본인 주변에 좀 유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인물들의 뭐 쓰레기 발언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양 후보 잘 수습을 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해리스 후보도 트럼프는 이제 민주주의의 적이다. 4년 전을 봐라. 뭐 그러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파시스트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해리스를 가지고 뭐 머리가 비었다. 뭐 완전히 백치다. 뭐 거짓말쟁이다. 뭐 거짓말쟁이라는 거는 트럼프 후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라이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상대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늘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은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면은 며칠 전에 트럼프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경합주 중에 펜실바니아인가 조지아인가에 거기서 유세를 하는데 코미디언 트럼프 지지자인데 코미디언이 네. 뭐라 그랬냐면 푸에르토리코는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 쓰레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트럼프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범죄와 질병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막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죽을 맞춰가지고 얘기했는데 푸에르토리코를 딱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푸에르토리코는 어떤 섬이냐면 거기가 미국령이에요. 미국의 영토예요. 미국의 영토인데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미국인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네. 근데 미국에 와 있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은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한 300만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지아에 40만 명이 펜실바니아. 네. 가장 중요한 주가 펜실바니아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40만이 만약 몰표로 해리스를 주면 펜실바니아는 무조건 해리스가 됩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해리스 후보는 이게 거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걸 이제 해리스는 나는
나를 지지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을 사랑하고 미국의 전 미국인의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잘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말로 좀 곤혹을 치렀던 두 후보였고요. 저희가 이쯤에서 또 속보 내용 한번 점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합지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해서 아까 이제 조지아주 살펴봤는데 노스캐롤라이나도 좀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선거인단 수가 16명이고 이 정말 중요한 네. 주로 지금 평가받고 있었는데 지금 개표 결과는 지금 2%밖에 안 됐지만은 해리스 후보가 68% 득표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직은 2%밖에 안 열어봤지만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하나 제가 왜인지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민심은 민주당 쪽, 해리스 쪽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지사가 이미 당선이 됐나요? 저기 스테인이라는 후보가 데모크라트 후보가 됐습니다. 네. 벌써 결과가 네, 나왔어요?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을 1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 내용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미 대선 진행되는 동안 어디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지까지 간단하게 한 말씀 주목하는 건 듣고 물론 조지아가 제일 중요하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똑같이 16명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만약 해리스로 당선이 확정된다. 그러면 거의 해리스가 당선 확률이 60%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노스캐롤라이나는 30년 동안에 1976년 카터하고 2008년 오바마 딱 두 번 제외하고는 전부 공화당 표를 찍었어요. 네. 지난번에도 바이든이 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약에 해리스가 이긴다, 이건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1년 살았어요. 네.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주도가 랠리인데 랠리 일근에 굉장히 그 산업지가 아주 그 브레인 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백인이지만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해서 그 해리스 지지자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서 바이든 후보 시절에는 완전히 트럼프가 압도했는데 해리스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경합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첫 번째 대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